상하이발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나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일주일간의 팽팽했던 파트너와의 협상을 마친 후 지친 몸으로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어 회사에 가져올 이익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들떴다. 내 이름은 박민주, 32세이며 현재 화장품 수입, 수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외모, 돈, 그리고 화목한 가정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 봐야 이불에 진드기가 있는지 아는 법. 그들이 말하는 화목함이란 때로는 내가 인내심으로 간신히 지켜온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나는 남편인 이진우에게 마중 나오라고 전화하는 대신 택시를 불렀다. 진우는 월급이 뻔한 공무원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한가한 직업이다. 그의 업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강남의 강변에 위치한 구입 비용의 90%를 내 돈으로 산 빌라에 도착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집에 온 것이다. 하지만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내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고가 텅 비어 있었다. 내 진주색 포르쉐 파나메라가 3개월 전 내 생일 선물로 스스로에게 사준 차였다. 계란처럼 소중히 다루던 3억 원이 넘는 내 차가 날개 돋친 듯 사라진 것이다. 나는 눈을 비비고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텅 빈 공간뿐이었다. 그 옆에는 진우의 낡은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둑. 이 동네는 보안이 철저하고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한다. 어떻게 도둑이 그렇게 쉽게 들어와 차를 훔쳐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진우가 어디로 몰고 갔나? 하지만 진우는 그 차에 감히 손댄 적이 없었다. 그는 운전이 서툴고 손을 잘 떨었다. 지난번에 마당에서 시험 삼아 한 바퀴 몰아봤을 때 긴 흠집을 내서 일주일 내내 속상하게 했던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나는 그가 운전대에 손대는 것을 절대 금지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한참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여보, 집에 왔어. 나 지금 회의 중이라서 좀 이따 갈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더듬거리는 것 같았다. 진우 씨, 내 차 어디 있어요?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목소리는 차가워졌고 공황 상태를 애써 억눌렀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그가 혀를 차며 무심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 그 차. 집에 왔으면 씻고 좀 쉬어. 차 얘기는 저녁에 돌아가서 할게. 내 차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어디로 가져갔어요? 당장 대답해요. 불길한 예감에 나는 소리쳤다. 부모님 댁에 가져다 놨어. 동생 진호가 곧 결혼하는데 며칠 동안 일 보러 다닐 때 쓴다고 빌려갔어. 뭘 그렇게 화를 내? 나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일 보러 다닌다고 백수에다 할 일 없이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는 시동생 진호가 무슨 일이 있어서 3억짜리 슈퍼카를 빌릴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 차를 진호 씨한테 빌려줬다고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비 열쇠 금고에 넣어둔 거 알죠? 내 물건 뒤졌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아내고 당신 물건도 내 물건이야. 내가 차 열쇠 좀 가져간 게 뒤진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좀 빡빡하게 굴지 마. 내 동생이 며칠 빌려서 웨딩카로 쓰고 처가에 폼 좀 잡겠다는데 당신이 이 집안 맏며느리인데 그 차 하나 아까워서 동생한테 인색하게 굴 거야? 진우의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의 눈에는 개인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빡빡하게 구는 것이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재산을 그는 자기 가족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공동의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당장 돌아와요. 난 이 일에 동의 못해요. 진호 씨한테 당장 차 돌려달라고 해요. 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쇼할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에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저녁에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 소리는 나의 무력함을 비웃는 소리 같았다. 나는 캐리어가 옆에 덩그러니 놓인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저녁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내 재산이 이렇게 뻔뻔하게 점유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카카오티를 불러 시부모님이 계시는 강북구로 향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시부모님 댁 대문 앞에 보란듯이 주차된 내 포르쉐가 보였다. 하지만 내 머리에 피가 솟구치게 한 것은 차의 존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다. 시동생 이진호가 우통을 벗은 채 한 손에는 호스를 들고 차에 물을 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걸레로 대충 닦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의 술친구들이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내 차를 가리키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진호야, 이 차 끝내준다. 이러면 유난의 집안 식구들 눈 돌아가겠는데. 형이 너한테 정말 잘해주네. 이런 차도 다 주고.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진호는 비웃으며 내 수억 원짜리 차의 보닛을 소엉덩이 두드리듯 툭툭 쳤다. 당연하지. 우리 형이 잘 나가는데 이까지 차가 대수겠어. 결혼 선물로 아예 주셨다고. 실컷 타다가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하셨어. 결혼 선물로 주고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귀가 멍해지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내 남편은 단지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에게 선물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위험이 생길 정도로 술을 마셔가며 접대해서 겨우 산 내 3억짜리 재산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동생에게 장난감처럼 줘버린 것이다. 나는 달려가 진호의 손에서 호스를 확 낚아채며 소리쳤다. 누구 마음대로 내 차에 손대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진호는 깜짝 놀랐지만 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얼굴이 뻔뻔해졌다. 그의 친구들도 입을 다물고 나를 샅샅이 훑어보는 눈길로 쳐다봤다. 어이구, 형수님,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세요. 형이 저한테 준 거예요. 이제 이거 제 차니까 형수님은 형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때 시어머니인 최숙자 여사가 집에서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몸찐 바지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입술을 길게 내밀었다. 민주 아니냐? 출장 다녀오자마자 남편 밥도 안 챙기고 여기 와서 무슨 난리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어머님, 나는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다. 진우 씨가 제 차를 여기로 가져온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건 제 명의로 된 제 개인 재산이에요. 어떻게 진우 씨가 형이 선물한 거라고 말하게 놔두실 수 있어요. 최 여사는 태연하게 돌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어이구, 내 차나 내 남편 차나. 그게 그거지. 남편이 벌고 아내가 돕는 거 아니냐. 진우가 맞이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동생 체면 좀 세워주려고 차 한 대 준다는데 네가 오히려 기뻐해야지. 어쩜 그렇게 속이 좁고 이기적이니.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너처럼 형제간의 우애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며느리를 들였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3억 원이 어디에 이름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요. 닥치거라. 최 여사는 내 말을 자르며 눈을 부릅떴다. 네가 돈 좀 번다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도 되는 줄 아느냐. 진우가 너한테 많이 참아줬다. 이번 일은 우리 집안의 큰일이다. 처신 똑바로 해.
이 차는 이제 진호 거다. 차명의 서류도 진호가 진호한테 줬어. 돌려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명의 서류. 나는 항상 차 서류를 화장대 서랍에 보관했다. 알고 보니 진우는 열쇠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훔쳐간 것이었다. 이것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강도질이었다. 대낮에 벌어진 뻔뻔한 강도질. 그리고 그 강도는 바로 내 남편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호는 마치 자기 것임을 주장하듯 차에 손을 얹고 나를 도전적으로 쳐다봤다. 최 여사는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봤고 진호의 친구들은 비웃고 있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탐욕스러운 늑대들 사이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극도의 분노가 순식간에 차가운 평정심으로 변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염치도 없었다. 그들은 남편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만 대면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좋다. 당신들이 그렇게 막 나가고 싶다면 나도 같이 놀아주지. 하지만 당신들의 값싼 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법의 방식으로 놀아주겠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최 여사와 진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사랑하는 내 차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리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래야지 순순히 따르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다. 어서 가서 밥이나 해. 진호가 큰 소리로 웃었다.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수님은 목소리만 크지. 우리 형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한다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비웃고 희희낙낙했다. 그들은 내가 뒤돌아서는 순간 내 머릿속에 체념이 아니라 차가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진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영준 변호사님이시죠? 저 박민주입니다. 급하게 상담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 고액 자산 횡령 관련입니다. 대상은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입니다. 서울의 저녁 햇살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걸었다. 시동생의 좋은 날이 곧 다가오겠지. 이 형수가 당신들에게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을 준비해 줄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 말이야. 만약 민주가 탐욕스러운 시댁에 어떻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시동생의 결혼식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시댁을 나선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조용한 카페에 들러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다. 입안에 퍼지는 씁쓸한 커피 맛이 방금 겪은 충격에서 나를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그는 내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법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었으며 나에게 완벽한 계획을 제시해 주었다. 김 변호사는 말했다. 민주 씨,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면 그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 간의 민사 분쟁이라고 둘러댈 겁니다. 경찰도 개입하기 꺼려할 거고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들이 범죄를 끝까지 저지르게 놔둬야 합니다. 횡령 행위가 명백해지도록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나는 눈물을 닦고 화장을 고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변의 빌라는 노란 조명 아래 여전히 화려했지만 지금 내 눈에는 내 청춘을 가둔 황금 세 장처럼 보였다. 진우는 언제 왔는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짜증이 나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머니가 전화해서 네가 거기 가서 난리 쳤다던데. 대단하네. 출장 다녀오자마자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뱃속 깊이 억눌렀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나는 진리를 깨달은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나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의 옆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요. 일하고 돌아와 피곤한데 차가 없어져서 당황해서 자제력을 잃었어요. 내 목소리가 누그러진 것을 듣고 진우는 나를 돌아봤다.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언짢은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알아주니 다행이네. 내가 말했잖아.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입었다 벗는 옷과 같다고. 진호는 내 친동생이고 걔 인생의 결혼은 한 번뿐이야. 우리가 형수로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당신 3억짜리 차가 큰 건 사실이지만 형제간의 핏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차를 훔쳐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공허한 도덕적인 말을 듣고 있자니 나는 그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고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네,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물질은 뜬구름 같은 거죠. 이미 진호 씨와 부모님께 약속하셨으니 제가 당신 체면을 깎을 수는 없죠. 우리 부부가 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진우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 빛났다. 그는 내게 달려들어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180도 바꿔 달콤하게 말했다. 정말이야, 여보. 정말로 진호한테 그 차를 선물하기로 한 거야. 세상에,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당신이 절대 돈 문제로 인색하게 굴지 않을 줄 알았어.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기쁜 소식 알려드려야겠다. 잠깐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선물은 선물인데 차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명의 이전하려면 복잡하고 결혼식도 코앞이라 진호 씨도 바쁠 텐데 일단 결혼식 끝나고 나서 명의 이전 절차를 밟는 건 어때요?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등기소 왔다 갔다 하기 싫어요. 진우는 잠시 멈칫하며 생각하는 듯 했지만 탐욕과 승리감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굴복했고 차를 잃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도 괜찮지. 당신이 동의만 해주면 됐어. 서류야, 언제든 처리하면 되지. 한 집안 식구인데 손해볼 일 있겠어. 어서 가서 씻고 쉬어. 내가 맛있는 거 주문해서 아내 몸보신 시켜줄게. 어머니에게 자랑 전화를 하는 진우의 들뜬 모습을 보며 나는 비웃었다. 그는 바로 그 명의 이전이 며칠 안에 그와 그의 가족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탐욕은 언제나 무지를 동반하며 나는 그 무지를 이용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지만 차가 전부는 아니었다. 그날 밤 진우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을 때 나는 살금살금 일어났다. 직감적으로 그들이 차를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상금과 금을 보관하는 비밀 금고가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 비밀번호를 돌리자 무거운 철문이 열렸고 내 눈에 들어온 광경에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아야 했다. 금고 안 원래는 골드바 5개와 현금 2억 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부동산 서류와 보험 계약서, 몇 묶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골드바 5개와 2억 원, 총 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개 돋친 듯 사라진 것이다. 이 금고 비밀번호는 나와 진우만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기에 숨기지 않았다. 알고 보니 내 믿음은 오래전에 그에 의해 헐값에 팔려나간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내가 잘못 기억했거나 어디 다른 곳에 뒀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금고 구석에서 나는 진우의 휘갈겨 쓴 글씨가 적힌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다. 집안일에 쓰려고. 잠시 빌림. 나중에 갚겠음. 잠시 빌림. 또 잠시 빌림이다. 그는 내 3억짜리 차를 동생에게 선물이라고 가져다 주고 내 모든 비상금을 싹쓸이해 가면서는 빌린다고 했다. 한마디 상의도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그는 나를 밑빠진 ATM 기계로 여겼다. 필요하면 돕고 원하면 가져가는 진우가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보태기 힘들다고 한숨 쉴 때마다 내가 웃으며 용돈으로 쓰세요.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하다고 넌지시 말할 때마다 내가 아무 계산 없이 몇 천만 원씩 드렸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았다. 내가 채울수록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텅 빈 금고와 잠시 빌림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이것은 절도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차만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이 기생충 같은 자들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진우는 상쾌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아양을 떨었다. 여보, 오늘 나 휴가 내고 어머니 도와서 진호 결혼식 준비하러 가려고. 당신도 시간 되면 같이 가서 구경할래? 어머니가 당신이랑 피로연 메뉴 상의하고 싶으시대. 나는 죽을 그릇에 담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출장 다녀와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당신이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요.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요. 나는 일부러 미끼를 던졌고 예상대로 물고기가 바로 물었다. 진우는 멈칫하며 눈을 빛내고는 머뭇거리는 척했다. 아, 맞다. 생각났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피로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 처가 쪽에서는 또 격식 차려서 5성급 호텔에서 했으면 하고 부모님은 연금으로 사시니 빠듯하고 진호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당신한테 혹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어. 나는 커피를 저으며 입가에 비웃음을 감췄다. 3억짜리 차를 가져가고 금고에서 5억을 훔쳐가고 이제는 피로연 비용까지 달라고 하다니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미리 축의금 주는 셈치고 부모님 부담 좀 덜어드리려고. 알았어요. 나는 일어나 지갑을 꺼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잠가둔 신용카드 부속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 가져가요. 한도는 넉넉하게 해뒀어요. 진우 씨 일에 맘껏 긁어요. 비밀번호는 그대로고요. 진우는 카드를 받아들고 금이라도 캔 듯 기뻐하며 나를 와락 껴안고 쪽쪽 뽀뽀했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들떠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그 카드가 식당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할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그건 가벼운 전초전에 불과했다. 진짜 연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출근 준비를 했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나는 김영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우리는 고소장을 완성하고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해야 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착한 우리 며느리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오렴. 온 친척이 차일로 너한테 고마워하고 싶어 한단다. 나는 답장했다. 네 어머님, 꼭 가겠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공허한 칭찬을 듣고 계속해서 털을 뽑히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온다는 것을 몰랐다.
나의 복수는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천천히, 사무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다가갈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내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다. 그는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주 씨, 제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포르쉐 차량은 전적으로 민주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기간 중에 구매 및 등록되었지만 민주 씨의 사업 계좌에서 나온 명백한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 시 남편이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올렸다. 차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차량 서류를 훔치고 특히 민주 씨의 동의 없이 금고를 열어 금과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가 차를 동생에게 선물했다고 자랑하고 그 동생이 차를 개인 재산처럼 점유하고 사용한 것은 불법 점유 또는 작물 취득죄로 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내 태도를 떠보듯 물었다. 나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이제는 내 인생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반지였다. 감옥,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에 합당한 대가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 이상을 잃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허황된 체면을 잃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한 순간에 경멸당하고 외면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저는 그들이 법에 따라 대가를 치르길 원해요. 변호사님. 하지만 법이 그들을 처벌하기 전에 사회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이 먼저 그들을 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신고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는 표정을 지었다. 잔인하지만 아주 적절한 한 수군요. 웨딩카 행렬이 진행되는 도중에 불법 점유 중인 차량이라는 명백한 증거물과 함께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차를 멈추고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그림 아주 보기 흉하겠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시댁은 체면을 가장 중시해요. 제 차를 이용해서 처가에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과시하게 놔뒀다가 연극이 막을 내릴 때 무대를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는 범죄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차량 구매 영수증, 차량 등록증 항상 소지하고 있던 공증사본,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텅 빈 금고 사진과 진우의 잠시 빌림 쪽지를 모두 제공했다. 이 차를 선물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상기시켰다. 말로 한 약속은 증거가 없어서 그들이 구두로 동의했다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밤 그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나는 마치 완전무장한 전사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초소형 녹음기와 단추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샀다. 그날 저녁 나는 약속대로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도박을 좋아하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이만식 씨는 다리를 떨며 차를 마시고 있었고 얼굴은 희색이 만연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이구, 맏며느리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오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 크게 축하해야지. 식사는 가식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내게 음식을 집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형수님은 정말 황금 형수님이에요. 요즘 세상에 형수님처럼 통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누이인 이지연이 제잘거렸다. 그녀는 아이 학비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내 돈을 뜯어내고
한 번도 갚은 적 없는 전문가였다. 맞아요. 진호가 몇 생을 닦아야 이런 형수님을 만나지. 3억짜리 차로 신부 데리러 가면 유난의 집안은 눈이 휘둥그레질걸. 시어머니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 녹음기를 몰래 켰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진호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내 차 빌려서 신부 데리러 가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탈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처가에는 누구 차라고 말할 거예요. 닭다리를 뜯던 진호는 내 질문에 멈칫하더니 소매의 입을 닫고는 건들거리며 말했다. 당연히 형이랑 형수님이 선물한 제 차라고 하죠. 빌린 차라고 하면 체면이 서겠어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갈 때 좀 타다가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근데 형이 형수님이 저한테 아예 줬다고 하던데요. 왜 이제 와서 빌리니 많이 하세요? 나는 진우를 돌아봤다. 진우 씨, 진호 씨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내게 눈을 찡긋하며 장단을 맞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 부부가 동생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선물했다고 말했지. 당신도 동의했잖아. 저는 체면 세우라고 신부 데리러 가는데 빌려주는 것만 동의했지. 누구한테 선물한다고 서명한 적은 없어요. 차는 큰 재산인데 말 한마디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녹음기에 똑똑히 녹음되도록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해서 말했다. 최 여사는 젓가락을 상해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예, 민주야, 너 또 변덕 부리는 거냐? 준다고 했으면 그냥 줬지. 명의가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 걔가 차만 있으면 됐지. 왜 자꾸 서류 타령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혹시 우리 집안이 내 차 뺏을까봐 그러냐? 뺏길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모두가 제가 아직 차를 선물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서명은 안 했지만 입으로 약속했잖아. 군자는 일원중천금이야. 네가 맏며느리인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지. 이만식 씨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녹음기를 껐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들은 내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가족이라는 압박을 통해 내가 차를 선물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의지가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황금 증거였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덫은 놓였고 맛있는 미끼도 준비되었다. 시간만 되면 나는 줄을 당길 것이고 이 탐욕스러운 가족은 허영심의 폐허 아래 묻힐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들의 역겨운 행복 연극을 며칠 더 지켜봐야 했다. 나의 인내심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내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에 쏠려 있었다. 시댁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모든 재무 상황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내 모든 자금이 투명하고 합법적임을 확인하고 어떤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해. 진우가 결혼식 전에 길들이기 삼아 차 한번 몰아보고 싶다는데 온 가족이 같이 드라이브 가자. 당신도 같이 가면 좋잖아. 나는 비웃었다. 길들이기? 내 차는 새 차인데 무슨 길들이기가 필요하단 말인가. 분명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차를 끌고 나가려는 속셈이었다. 됐어요. 전 좀 피곤하네요. 다들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서 청소나 좀 할게요. 그것도 괜찮지. 아, 근데 어제 준 카드 말이야. 맥주 몇 상자 사려고 긁어봤는데 오류가 뜨던데 혹시 잠겨 있는지 확인 좀 해봐. 나는 놀란 척했다. 어머,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안 써서 은행에서 온라인 결제를 일시적으로 막았나 봐요.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진호 씨한테 현금으로 먼저 내라고 해요. 맥주 몇 상자. 얼마나 한다고? 진우는 실망한 듯 거렸지만 더 묻지는 못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 둘 다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시댁 대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나는 한편의 코미디를 목격했다. 그 CCTV는 작년에 시부모님 댁을 수리해 드릴 때 노인들의 안전을 핑계로 몰래 설치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시댁 식구 모두 부모님 진호, 그리고 시누이까지 내 4인승 포르쉐에 꾸역꾸역 올라탔다. 5명의 성인이 고급 차에 낑겨 탔다. 진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최 여사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을 내리고 더위를 식히러 나와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김 여사, 우리랑 같이 바람 쐬러 안 갈래요? 우리 진호 새 차인데 아주 조용하고 좋네요. 에어컨도 빵빵해서 천국이 따로 없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감탄했다. 어머나, 차가 너무 예쁘네요. 최 여사님 댁은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성공했으니 동네에서 제일이네요. 최 여사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었고 턱살이 웃음에 따라 출렁거렸다. 뒤에 앉은 진우도 마치 자기가 만든 차인 양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웃었다. 그들은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고 미래의 신부 집 앞을 맴돌며 세상에 과시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들을 보며 차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도 없이 그들의 유치함에 대한 연민만 느꼈다. 그들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이 왕좌인 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진우가 차에서 내려 진호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을 봤다. 봤지, 동생아. 이런 차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형이랑 형수님한테 감사해야 해. 알았어요, 형. 역시 좋은 차는 다르네요. 내일 Just Married 스티커나 붙여서 더 멋지게 만들어야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끄고 옆으로 던져버렸다. 스티커? 마음대로 붙여라.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수갑이 채워져 차에서 끌려 나올 때 더 창피할 테니. 그날 밤 진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다. 그는 침대로 기어 올라와 나를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사랑해. 당신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나중에 꼭 보답할게. 달콤한 거짓말. 나는 그가 껴안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다. 보답, 무엇으로 보답하겠다는 걸까? 배신으로, 이용으로, 아니면 그가 훔쳐간 내 돈으로. 나는 그의 손을 밀치고 돌아 누웠다. 취했네요. 어서 자요. 다음 날 아침, 이벤트 기획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녀는 진호와 유나의 청첩장을 보내왔다. 청첩장에는 신랑 측, 이만식, 최숙자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예식장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신라호텔. 진우가 자랑했던 하객수 500명을 고려하면 이 피로연 비용은 최소 5억 원은 될 터였다. 내가 신용카드로 빌려주기로 한 2억 원은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돈을 구해서 계약금을 내고 결제했을까? 분명 사채를 썼거나 재벌 며느리가 보증한다는 명목으로 식당의 결혼식 후 지불을 약속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축의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내가 이 결혼식을 그들 명예의 장례식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신부 행차가 있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시댁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좁은 골목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천막이 세워졌다. 스피커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웃들의 귀를 괴롭혔지만 이만식, 최숙자 부부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감히 불평하지 못했다. 그 위세는 내 재산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내 포르쉐는 웨딩카로 꾸며지기 위해 보내졌다. 진호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누구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급 생화 장식팀을 고용했다. 보닛에는 거대한 하트 모양의 붉은 장미 장식이 달렸고 부드러운 흰색 리본이 곁들여졌다. 양쪽 문에도 리본이 달리고 손잡이에는 고급스러운 난초가 장식되었다. 원래도 아름다웠던 차는 이제 여왕처럼 더욱 화려하고 우아해 보였다. 진호는 차를 몰고 돌아와 천막 바로 앞에 주차하여 통행로를 막아버렸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다. 세상에, 이만식 시댁 정말 대단하네. 수억 원짜리 웨딩카라니. 이 동네에서 최고야. 듣자 하니 맏아들 부부가 신랑한테 아예 선물한 거래. 정말 복 많은 집안이야. 형제간의 우애도 좋고 부자고. 최 여사는 그곳에 서서 칭찬을 들으며 가슴을 쫙 폈다. 얼굴은 금이라도 캔 듯 환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음료수와 담배를 권하며 연신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동생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었나 봐요. 이 차 독일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여러분, 3억이 넘는다니까요. 보통 사람들 집 몇 채 값이죠. 나는 멀리서 선글라스를 끼고 날카로운 눈빛을 감춘 채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이 과시할수록 덫은 더욱 조여지고 차가 아름다울수록 비극은 커질 것이다. 나는 축의금을 전해주러 잠시 들렀다. 봉투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로 50만 원만 들어있었지만 봉투는 아주 두껍고 예뻤다. 나를 보자마자 진호가 담배를 문채로 달려나와 희죽거리며 웃었다. 형수님 오셨어요. 제가 꾸민 차 어때요? 끝내주죠. 나는 차를 한번 보고 진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예쁘네. 너한테 잘 어울린다.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라. 고마워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차 흠집 안 나게 조심해서 탈게요. 응, 조심해서 다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지만 단순한 진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중에 오래 쓰려면 아껴 쓰라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여보, 그 신용카드 말이야. 은행에 갔더니 칩에 문제가 있는지 안 긁힌다고 하던데 내일 피로연 잔금을 치러야 하거든. 혹시 현금 가진 거 없어? 2억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는 마스크팩을 하고 있다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현금은 방금 물건 대금으로 다 보내서 없어요. 지금 집에 한 푼도 없는데 부모님께 누구한테 잠시 빌려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 뜯어서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큰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도 다들 부자일 테니 축의금도 적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금 누구한테 빌려? 지금은 다들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아는데 사채 쓰면 체면이 안 서지. 그럼 어쩔 수 없죠. 저도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식당에 외상으로 해달라고 해봐요. 어쨌든 우린 VIP 고객이고 3억짜리 차를 담보로 잡으면 그들이 떼어먹힐까봐 걱정하겠어요. 내 제안은 진우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듯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아, 맞다. 좋은 생각이야. 진호한테 차 서류 내가 일부러 차 안에 남겨둬서 그들이 찾게 한 복사본 가지고 식당 매니저랑 얘기해보라고 해야겠다. 아마 알아줄 거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들이 빚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차의 허울뿐인 명성에 더 의존할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들은 5성급 호텔 매니저가 서류 복사본 몇 장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은 가장 희박한 희망에라도 매달리기 마련이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를 뒤덮었다. 하지만 시댁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왕족이 된 꿈에 취해 있었다.
정의의 신이 칼날을 갈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려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만약 민주 씨의 계획에 통쾌함을 느끼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탐욕스러운 가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서재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모든 서류, 중요한 문서, 빌라 등기부, 예금 통장 지난주에 몰래 친정어머니 명의로 옮겨두었다. 보험 계약서, 그리고 진우의 범죄 증거들을 정리했다. 모든 것을 작은 캐리어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나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때 나의 꿈과 가정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 사랑은 죽고 계산과 증오만이 남았다. 나는 서랍에서 깨끗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이혼 신청서.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글씨는 단호하고 힘찼다.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빠르게 써내려갔다. 이혼 사유는 지난 며칠 동안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 방식의 갈등, 소통의 부재, 부부 의무 위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에 대한 부정직함과 무례함. 다 쓰고 나서 나는 오른쪽 하단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3년간의 파란만장하고 거짓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단호한 서명이었다. 나는 신청서를 서류 뭉치에 끼워 진우가 돌아왔을 때 만약 그가 자유인으로서 집에 돌아올 기회가 있다면 가장 잘 보이는 옷장 위에 올려두었다. 새벽 3시 고요한 밤에 전화벨이 울렸다. 진우였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다. 여기서 밤새도록 일했어. 아직 안 잤어. 진우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웅얼거렸다. 아직 안 잤어요. 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응. 내일은 진호의 좋은 날이고 우리 집안의 좋은 날이기도 하지. 예쁘게 입고 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갈게요. 진호 씨나 잘 챙겨요. 그래도 괜찮고. 그럼 나 잠깐 눈 좀 붙일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랑 화장도 해야 하니까. 사랑해, 여보. 잘 자요. 진우 씨.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잘 자요. 아마도 당분간은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자는 잠이 될 테니까. 나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세차게 날렸다. 나는 시댁이 있는 아직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도시 쪽을 바라보았다. 내일의 광경을 상상했다. 화려한 웨딩카 행렬, 멋진 신랑, 기뻐하는 친척들, 그리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 공간을 찢고 기쁨을 공포로 바꿀 것이다. 내가 잔인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잔인함은 그들의 탐욕과 파렴치함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으려 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내 피를 빨아먹을 것이다. 나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다. 내일은 하늘이 맑을 것이고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유해한 시댁이라는 짐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배신한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의 삶을 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발코니 문을 닫았다. 문 바로 앞에는 짐을 싼 캐리어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떠날 준비를 했다. 아주 먼 곳으로 혼자 여행을 갈 것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연극은 완벽하게 연출되어야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동이 틀 때까지 시간과 분을 세고 있었다.
동이 트고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비쳤지만 이만식 씨 가족에게는 그들 가문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의 시작이었다. 오전 7시 나는 화장을 마치고 세련되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꼈다. 결혼식에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나에게 오늘은 즐거운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댁 맞은편 카페에 앉았다. 모든 상황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자리였다. 웨딩카 행렬이 이미 모여 있었다. 선두에는 붉은 웨딩 플라워로 화려하게 장식된 내 흰색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었다. 그 뒤로는 렌트한 마스다와 기아 차량 10대가 똑같이 붉은 리본을 달고 줄지어 있었다. 신랑 신부 들러리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다. 진호가 멋진 흰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발라 반짝이며 나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악수했고 얼굴에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동생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촬영팀에게 어떤 각도가 가장 예쁜지 포르쉐 로고가 잘 나오게 찍으라고 지시했다. 최 여사는 붉은 벨벳 한복을 입고 목과 손에 금을 잔뜩 걸고 있었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이만식 씨도 양복을 차려입고 어젯밤 마신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로 친구들에게 자기 집안의 재력과 자식들의 통큰 씀씀이를 자랑하고 있었다. 보게나 친구들, 우리 진우가 다 알아서 했어. 이 차는 걔네 부부가 동생한테 주는 선물이야. 형제간의 우애가 저렇게 좋으니 나도 마음이 흐뭇하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계를 봤다. 7시 30분. 신부를 데리러 출발하기 좋은 시간이었다.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포르쉐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영화 배우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진우는 조수석에서 역시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최 여사와 이만식 씨는 뒷좌석에 앉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행렬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말 화려하고 과시적인 광경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112에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긴장감 때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112 경찰입니다. 진지한 목소리의 당직자가 받았다. 긴급 신고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황민주이고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번호 50이라 3020의 소유주입니다. 제 차가 며칠 전 강남구 자택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량 위치는 파악하셨나요? 네, 파악했습니다. 현재 차량은 공화로를 따라 강서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운전자는 흰색 턱시도를 입은 젊은 남성입니다. 저는 소유권을 증명할 모든 서류와 제 동의 없이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즉시 차량을 차단하고 재산을 회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고가의 자산이라 그들이 처분할까봐 두렵습니다. 정보 접수했습니다. 연락 유지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 교통경찰과 형사팀을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끝났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는 추격을 위해 따로 택시를 빌렸다. 기사님, 저 웨딩카 행렬을 따라가 주세요. 거리는 좀 유지하고요. 택시는 천천히 움직이며 앞서가는 화려한 웨딩카 행렬을 뒤쫓았다. 나는 탐욕과 허영심에 가득 찬 자들을 싣고 달리는 내 포르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쁨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곧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질 참이었다. 행렬이 약 20분간 이동하여 강서구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신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앞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교통경찰의 오토바이 2대와 112 경찰의 픽업 트럭이 사이렌을 울리며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나는 포르쉐가 급정거하며 앞으로 쏠리는 것을 보았다. 뒤따르던 차들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의 부딪힐 뻔했다. 웨딩카 행렬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 법 앞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연기할지 한번 보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웨딩카 행렬의 흥겨운 분위기를 찢어놓았다. 포르쉐 파나메라는 갓길로 밀려났다. 교통경찰 2명이 내려와 지휘봉을 들고 운전자에게 하차를 지시했다. 뒤이어 112 경찰의 픽업 트럭도 멈춰섰다. 서너 명의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렸다. 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차문을 열고 나왔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뭡니까? 당신들, 나 지금 신부 데리러 가는 길이요.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왜 차를 세우는 겁니까? 이 차가 누군지 알고 세우는 거요. 한 형사가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차량이 절도 사건의 작물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절도. 진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미쳤어요. 이 차는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결혼 선물로 준 거라고요. 무슨 놈의 절도야. 이때 조수석에 있던 진우도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달려나왔다. 그는 더듬거렸다. 경찰관님들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제 아내 차입니다. 제가 동생한테 빌려준 건데 어떻게 도난 신고가 될 수 있죠? 당신은 누굽니까? 경찰이 물었다. 저는 차주인 아내의 남편 이진우입니다. 여기는 제 어머니, 여기는 제 아버지입니다. 진우는 차 안에서 떨며 감이 나오지 못하는 최 여사와 이만식 씨를 마구 가리켰다. 우리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소유주인 황민주 씨의 신고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황민주 씨는 차량이 도난당했고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차에 탄 모든 분들은 하차하여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민주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최 여사는 차 안에서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관의 소매를 붙잡았다. 경찰 아저씨들 억울해요.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요. 시댁이 미워서 거짓 신고한 거라고요. 이 차는 걔가 우리한테 정식으로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손 놓으세요. 무슨 일이든 경찰서 가서 해결하세요.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하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장면이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호기심 많은 행인들이 멈춰서서 구경하느라 길이 꽉 막혔다. 결혼식 촬영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촬영해야 할지 카메라를 꺼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직업적인 습관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렌즈를 들이대며 신랑형 그리고 시부모가 경찰에게 둘러싸인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바로 그때 내 택시가 멈춰섰다. 나는 문을 열고 내려 선글라스를 벗었다. 나는 군중을 뚫고 여유 있고 침착하게 걸어 포르쉐 앞으로 다가갔다. 민주야. 진우는 나를 보고 구명줄이라도 본 듯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왜 경찰에 신고했어? 우리 집안 다 죽일 셈이야. 어서 오해라고 말해. 어서. 나는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더러운 것 피하듯 피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오해는 없어. 이 차는 내 재산이야. 나는 선물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고 당신들이 이 차를 가지고 이런 희극을 벌이는데 동의한 적도 없어. 당신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멋대로 열쇠를 가져가고 멋대로 차를 몰고 나갔어. 그게 절도가 아니면 뭐야? 너는
악독한 년이야.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내가 이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거지. 어머님, 나는 비웃었다. 저는 단지 제 재산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결혼식을 망치고 집안 명예를 더럽힌 건 바로 당신들 자신이에요. 나는 경찰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들. 제가 신고자 황민주입니다. 이것이 차량의 모든 원본 서류이고 이것이 제가 그들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서류 뭉치와 내가 아직 선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그날 시댁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기를 내밀었다. 경찰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는 유효합니다. 신고자와 관련자들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난 안 가. 신부 데리러 갈 시간이라고. 날 잡아가면 안 돼. 진호는 소리치며 차에 올라타 도망치려 했지만 2명의 기동대원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었다. 수갑이 찰칵하는 차가운 소리가 울렸다. 놔줘. 형 구해줘. 엄마 살려줘. 진호는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흰색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결혼식 날 수갑에 채워져 경찰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다. 들러리로 온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이만식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진우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호송차 문이 닫히고 지난 몇 년간 나를 괴롭혔던 자들을 싣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공허함과 비애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종양을 제거해야 몸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신부 측은 분명히 사이렌 소리와 끔찍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만약 신부 측의 반응과 민주 씨 시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을 누르고 아래에 자신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까운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찰서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진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신랑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다. 진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난 최 여사는 긴 의자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이만식 씨는 길게 한숨을 쉬며 연신 심장약을 찾았다. 수사관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진호 씨, 이 차가 형과 형수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습니까? 진호는 더듬거렸다. 아니요.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형이 형수님이 동의했다고 해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3억 원짜리 재산을 그런 줄 알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당신은 타인의 재산을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행위는 불법 점유죄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진우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진우 씨, 당신은 아내가 없는 사이에 아내의 차 열쇠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아내의 동의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주야, 나 좀 도와줘. 나는 그냥 빌린 거야. 훔칠 생각은 없었어.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를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부부,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내 차를 내 금고 속 돈을 빼돌릴 계획을 짤 때 부부라는 두 글자를 생각이나 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번 대화 녹음 파일과 진우가 집에 전화해서 나를 인색한 여자라고 욕하고
일이 끝난 후에 차명의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틀었다. 신문실 안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지며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냈다. 일단 진호가 타게 냅둬. 민주는 감히 아무것도 못해. 체면 깎이는 거 무서워하거든. 결혼식 끝나고 기정사실이 되면 내가 명의 이전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할 거야. 서명 안 하면 이혼한다고 협박하면 바로 겁먹을 걸. 진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말을 이었다. 텅 빈 금고 사진과 진우의 자필 쪽지를 꺼내며 말했다. 차외에도 그는 제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골드바 5개와 현금 2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돈을 가져간 것을 인정한 자필 쪽지입니다. 침해된 재산 총액은 거의 40억 원에 이릅니다. 저는 절도죄로 형사 고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어 핥히려 했다.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한테 덫을 놨구나. 그 돈은 공동 재산이야. 네가 벌었으면 네 남편 목도 있는 거라고. 걔가 좀 썼다고 무슨 큰일 나. 수사관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조용, 여긴 경찰서지 시장 바닥이 아니오. 저기 아주머니, 당장 앉으세요. 최 여사는 호통에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수사관은 진우를 바라봤다. 이진우 씨, 금고에서 금과 돈을 가져간 행위를 인정합니까? 진우는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동생 결혼식 비용으로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소유주의 허락 없이, 그것도 그들이 없는 사이에 몰래 가져간 것을 빌렸다고 합니까? 그건 절도입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형량도 매우 무거울 겁니다. 온 가족이 무너져 내렸다. 진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진우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이만식, 최숙자 부부는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잔뜩 화가 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 뒤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글썽이는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진호의 미래 장인이 될 사람과 신부 유나였다. 이게 다 무슨 꼴입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신부 아버지가 이만식 씨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알고 보니 웨딩카 행렬이 멈춰섰을 때 신랑 측 친척 중 누군가가 신부 측에 전화를 했거나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진 것이었다. 신부 측 가족은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다 신랑이 훔친 차를 몰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급히 경찰서로 달려온 것이었다. 유나는 수갑을 찬 진호를 보고 초라한 사돈내외를 보고 그리고 경찰 맞은편에 앉아있는 세련되지만 차가운 여자인 나를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진호 씨, 나한테 부자라고 했잖아요. 고급차, 좋은 집 다 당신 거라고. 알고 보니 다 훔친 거였어요. 빌린 거였어요. 유나는 흐느꼈다. 진호는 고개를 들고 더듬거렸다. 유나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설명을 더해. 신부 아버지가 말을 잘랐다. 우리 집은 이런 사기꾼, 도둑놈 같은 사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당장 파혼을 선언한다. 유나야, 가자. 그는 딸의 손을 잡아 끌고 나갔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실망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진호를 돌아보고는 아버지를 따라 돌아섰다. 유나야, 가지마. 아버님. 진호는 소리치며 따라가려 했지만 수갑에 채워져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변했다. 결혼식은 파탄나고 신부는 떠나고 자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허황된 체면과 온 가족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아주 비싼 대가지만
공정한 대가였다. 신부 측 가족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퇴장은 이만식 씨 집안의 허영심이라는 풍선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풍선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항상 성대한 결혼식과 부잣집 며느리를 자랑하던 최 여사는 이제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이제 누굴 얼굴을 들고 본담.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던 가부장적인 이만식 씨는 이제 움츠러들어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이제는 구겨진 비싼 양복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진호는 넋이 나간 시체 같았다. 그는 아내, 결혼식,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울음소리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한심하고 꼴사납다는 생각뿐이었다. 진우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야, 이제 만족해. 내가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너는 독사야.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나는 일어나 스커트 자락을 정리하며 위에서 그를 내려다봤다. 내가 만족하냐고? 그럼 내가 묻지. 당신이 내 차를 가져가고 내 돈을 훔쳐갔을 때 당신은 내가 만족하는지 물어봤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를 파먹을 대상으로 여겼을 때 내 감정을 생각해봤어. 나는 당신 집안을 망치지 않았어. 당신들의 탐욕, 거짓말, 허영심이 스스로를 망친 거야. 나는 단지 불을 켜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레기 더미를 보게 했을 뿐이야. 나는 수사관에게 돌아섰다. 경찰관님들, 저는 고소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진우와 이진호에 대해 언급된 혐의로 사건을 기소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주십시오. 합의는 없습니다. 민주야, 최 여사가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어머니가 빌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진호는 아직 젊고 진우는 내 남편이잖아. 어떻게 걔들을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하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돈도 다 갚고 다 돌려줄게. 제발 이러지 마. 나는 나를 경멸하고 험담하고 하녀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여자가 이제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돈은 돌려줄 수 있지만 신뢰와 상처는 돌려줄 수 없어요. 법은 장난이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사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가르치지 못한 교훈을 법이 당신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조사실을 나섰다. 경찰서 밖에는 호기심 많은 군중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든 채 그들을 지나쳤다. 내일이면 이 이야기가 모든 신문과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을 알았다. 형수, 결혼식 날 3억짜리 차 훔친 시동생과 남편 경찰에 신고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거짓말의 숨막힘도 가치 없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레드와인 한 병을 열어 한 잔 따랐다. 나의 자유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취기 속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첫사랑을 위해 한때 큰 희망을 걸었던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다. 고통은 진짜였지만 해방감 또한 진짜였다. 나는 준비해둔 캐리어를 들었다. 나는 당분간 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 어디론가 멀리 가서 바닷바람이 모든 슬픔을 씻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영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재산 동결, 법원의 이혼 소장 제출,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해 주세요. 그들이 다시 일어설 길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한 푼까지 전부 되찾을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3억 웨딩카 사건은 여론의 중심이 되었다. 언론은 모든 세부 사항을 파헤쳤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포르쉐 옆에서 수갑을 찬 진호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도배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나의 단호한 행동을 지지하고 시댁의 허영심과 탐욕을 비난했다. 진우와 진호는 수사를 위해 구속되었다.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뒷바라지도 받지 못하게 되자 두 형제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진호가 소리쳤다. 다 형 때문이야. 형이 형수님이 줬다고 했잖아. 그냥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나는 아내도 잃고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 형은 최악의 형이야. 진우도 지지 않았다. 닥쳐. 내가 허세 부리려고 고급차로 신부 데리러 가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마쓰다 타고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나도 아내 잃고 집 잃고 직장 잃게 생겼다고. 두 형제는 구치소 안에서 싸웠고 교도관이 개입해야 했다. 이 소식도 밖으로 새어나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밖에서는 이만식 씨 가족이 곤경에 처했다. 헛된 희망을 품고 돈을 마련하려 하고 5성급 호텔에 계약금을 내고 후부를 약속했던 계약을 배상하기 위해 이만식, 최숙자 부부는 집에 있는 모든 값나가는 재산을 팔아야 했다. 시골에 있던 땅부터 자개장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돈은 물에 빠진 돌과 같았다. 호텔은 계약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혼식 비용을 대기 위해 빌렸던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며 찾아와 집에 페인트를 뿌리고 오물을 던졌다. 한때 동네의 자랑이었던 이만식 씨의 집은 이제 문이 굳게 닫히고 더럽고 초라해졌다. 최 여사는 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약 살 돈도 없었다. 이만식 씨는 매일 문 앞에 멍하니 앉아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새고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은 자식, 재산,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나는 푸저체 5성급 리조트에서 선베드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오직 김영준 변호사와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명백한 증거와 진우 씨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불륜 문자 이전에 수집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증거. 그리고 형사 범죄 행위로 인해 민주 씨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와 유리한 재산 분할이 확실합니다.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다. 만약 그들이 멈출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인간의 탐욕은 정말 무섭다. 그것은 혈육의 정마저도 삼켜버릴 수 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딸아, 남편을 고르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고르는 것이다. 겉모습의 화려함만 보고 그 속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한 번 실수했고 그 대가는 3년의 청춘과 수많은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실수가 나를 좌절시키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강하고 더 빛나게 일어설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3개월 후 절도 및 이혼 재판이 동시에 열렸다. 나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내 맞은편에는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깡마르고 초췌하며 눈빛이 흐릿한 진우가 있었다.
최 여사는 가족의 부축을 받고 재판에 참석했는데 10년은 늙어 보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만식 씨는 맨 뒷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법정에서 진우와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진우 재산가액이 크고 가족 관계를 악용한 점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징역 7년, 이진우 작물 취득 및 불법 점유죄로 징역 3년. 민사 부문에서는 법원은 나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모든 개인 재산, 빌라, 포르쉐 차량, 개인 계좌의 돈, 그리고 진우가 훔쳐간 현금 2억 원과 골드바 5개를 모두 유지할 권리를 얻었다. 법원은 진우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진우는 더 이상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 변제 의무는 그가 출소한 후에 집행될 것이다. 최 여사는 판결을 듣고 기절하여 구급차에 실려갔다. 이만식 씨는 쓸쓸히 법정을 떠났고 그의 외로운 뒷모습은 저녁 햇살 속에서 비틀거렸다. 나는 법원을 나와 심호흡을 했다. 오늘 하늘은 정말 맑았다. 김영준 변호사가 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민주 씨. 모든 일이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민주 씨는 강한 여성입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내 포르쉐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는 수사가 끝난 후 경찰로부터 돌려받았다. 나는 정비를 맡기고 나쁜 기억을 지우기 위해 다른 색으로 도색했다. 이제는 희망의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와라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 딸,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엄마, 저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행복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다. 시댁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감옥살이의 명예까지 모두 잃었다. 탐욕에 대한 너무나 비싼 대가였다. 듣자 하니 이 사건 이후 이만식 씨는 살던 집마저 팔아 사채 빚을 갚고 최 여사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 초가집에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시누이였던 이지연도 돈만 밝히는 습관과 집안의 불명예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현세의 업보를 받은 것이다. 5년 후 나는 서울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다. 내 화장품 회사는 급성장하여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지금의 남편은 성숙하고 너그러우며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다. 그는 내 재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 우리 사이에는 예쁜 딸이 하나 있고 삶은 만족스럽다. 어느 날 오후 남편,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옛 지인인 진우를 다시 만났다. 그는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 손에는 마른 잎을 쓰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너무 늙고 검고 초라해 보여서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는 출소한 지 몇 달 되었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대로 된 일자리에 써주지 않았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그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남편과 아이 곁에서 행복해 보이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는 남루하고 냄새나고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빗자루를 주워들고는 등을 돌려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더 이상 파문이 일지 않았다. 증오도,
고통도 없었다. 단지 가벼운 연민만이 남았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닮은 사람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옛 지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따뜻한 저녁 햇살 아래 계속 걸었다. 딸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인생은 매우 공평하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진우와 그의 가족은 탐욕과 거짓을 뿌렸고 파멸을 거두었다. 나는 인내, 강인함, 그리고 친절을 뿌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잔인함이 필요했지만 나는 진정한 행복을 거두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인과응보의 법칙과 여성의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날 진우와의 우연한 만남은 과거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와 같았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용감하게 과거를 버린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시련에 감사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내 곁에서 도와준 엄마, 김영준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폈다. 내 인생의 낡은 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게 두지 마라. 여자들이여, 기억하라. 가장 소중한 자산은 고급차나 좋은 집이 아니라 자립심과 용기라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때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나는 일기장을 덮어 서랍에 넣었다.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롭고 희망찬 하루가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팔을 벌려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오직 맑은 날들로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3억짜리 차와 민주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눈물과 웃음, 복수와 용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사랑,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15편 동안 민주와 황혼의 속삭임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강하고 현명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한 민주라는 여성과 그녀의 3억짜리 차를 시댁이 빼앗으려 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갈등이나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긴박한 전개, 눈물, 그리고 비웃음 뒤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과 현대 사회에서 인간, 특히 여성이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인문학적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막이 내렸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 가족의 몰락에 대한 통쾌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자립과 독립의 가치입니다. 이야기 속의 민주는 강인한 여성의 전형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경력을 쌓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삽니다. 바로 이 경제적 독립이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녀를 지켜준 가장 튼튼한 갑옷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민주가 남편에게 의존하고 돈을 타 쓰는 여성이었다면 그녀가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탐욕스러운 시댁 전체에 맞설 자원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여성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든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든 반드시 자신만의 직업과 비상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유와 자존감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때 당신은 불합리한 것에 결코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든 채로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경계와 존중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약탈이 허용된다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민주의 시댁은 오늘날 많은 가정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존중의 결여와 허황된 체면입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남처럼 대하면서도 며느리의 재산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고 세상에 과시하면서 가족의 핵심 가치인 진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가족애를 명분으로 타인을 강요하거나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노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지 계산하고 이용하는 것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민주의 행동은 우리에게 침착함과 감성지능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차가 사라지고 뻔뻔하게 빼앗긴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고통스럽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강인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반응 방식에 있습니다. 민주는 즉시 소리치거나 욕하거나 시끄럽게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쓰나미 전의 바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을 무기로 삼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가장 정확한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공평과 비열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급하게 굴고 자제력을 잃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정의의 이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잠시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장 무서운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진실과 법이 말하게 하여 악인이 자신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인과응보 법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민주의 시댁, 나약한 남편부터 탐욕스러운 시동생, 허영심 많은 시부모까지 그들 모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뿌리고 재산 손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뿌리고 세상 앞에서 치욕과 망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냉혹하게 굴고 고독과 징역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공평합니다. 대가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헛된 명예 때문에 도덕과 인간애를 짓밟지 마십시오.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언젠가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오직 진심, 선함, 그리고 친절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쌓는 튼튼한 벽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인문학적 가치는 민주가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여명을 찾았을 때의 결말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쓰라림과 배신 끝에 그녀는 증오나 회의 속에서 계속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전 남편을 담담하게, 원망 없이 단지 가벼운 연민으로 마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승화된 영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타인의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짐을 내려놓아
스스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기고 더 찬란한 새 장을 써 내려가기 위한 슬픈 책의 한 장일 뿐입니다. 여성이든 누구든 우리 모두는 자신을 사랑하고 좌절 후에도 일어서며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이 이야기는 각 부모에게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진우와 진호 형제를 보십시오. 그들의 타락, 의존성, 그리고 탐욕은 대부분 부모의 맹목적인 애정과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인격보다 물질을 중시하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허영심과 헛된 체면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노동하는 법, 정직한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도덕적으로 잘 교육받은 아이는 어떤 고급차나 좋은 집보다 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잘 알아보십시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지 교육 배경과 두 가지 생활 방식의 조화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단지 의지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찬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재산으로 당신을 평가하게 두지 마시고 또한 누군가가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을 빼앗게 두지 마십시오. 민주처럼 필요할 때는 부드럽지만 침해당했을 때는 단호하십시오. 역경을 더 강하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위해 웃으십시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매일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분명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 용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할 귀중한 경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 이야기가 오직 교육, 경험 공유, 그리고 좋은 인문학적 가치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서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름, 장소 또는 세부 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모두 우연입니다. 우리는 증오나 분쟁을 조장하지 않으며 시청자들이 지혜, 법, 그리고 친절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각 시청자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문명화되고 공정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들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의미 있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생각, 느낌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이 나눔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함께 아름답고 강인하며 행복하게 사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